자,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민법에서 명의신탁 하셨나요? 얘기 나오죠? 신탁. 명의신탁은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게 뭐예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명의신탁이 뭐예요? 명의를 신탁하는 거니까. 신탁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맡기는 거, 그죠?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명의신탁을 한다 그러면 부동산을 사는데 아니면 내 이름은 사야 되는 내가 집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가 집 없어서 왜? 1가구 1주택이면 뭐니까 나중에 팔아먹을 때 양도세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대신 야 미안한데 네가 네 이름으로 좀 사주면 안 될까? 나 대신. 이게 명의신탁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 명의신탁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자간. 두 번째, 삼자간.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계약에 대한 계약형 명의신탁이 있어요. 계약형.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자간 명의신탁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을. 그죠? 근데 내가 집을 하나 더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팔아야 되겠죠. 근데 팔려니 아까워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잠시 명의를 돌려놔요. 그죠? 그 명의를 돌려놨어요. B로 돌려놨어요. 그죠? B로 돌려놓으면 명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맡긴 거죠? 그럼 명의를 맡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수탁자, 신탁자. 명의를 신탁했으니까 신탁자, 명의를 받았으니까 수탁자. 이렇게 되겠지요? 그죠? 근데 명의를 받은 수탁자. 명의신탁 약정은 기본적으로 뭐다? 무효다. 그죠?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무효라니까요. 무효니까 A가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등기부상에는 누구로 돼 있어요? B로 돼 있죠. 근데 A라는 사람이 이거 내 거 맞거든? 진정한 소유자예요. 임대차 계약을 C랑 계약을 했어요. 그죠? B가 C한테 팔았네요. C한테 팔면 어떻게 돼요? 이상은 또 달라지죠.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쉬웠어. 신탁이고 수탁이니까 어때요? 무효라고 했으니까 신탁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B가 C한테 또 팔았어. 근데 임대차는 A하고 C하고 또 맺었어. 와, 이 복잡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C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얘죠. C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항력. 대항력은 뭐예요? 남에게 대항할 수 있는 능력. 대항한다는 의미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그럼 제3자가 누구예요? 1자, 2자, 3자 되겠네요. 그죠? 그럼 3자에게 얘기할 수 있는 대항력 C가 있다 없다? 모르죠. 그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대항력은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A하고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그죠? 그럼 요 상황까지 왔어요. 요 상황까지 왔을 때 C는 뭘 가지고 있어요? 현재 상황. 등기를 C 명의로 돼 있죠? C가 B가 A한테 수탁을 받았건 몰랐건 간에 그죠? C는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얘가 갖고 있는 소유권은 못 건드려요. 되셨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죠. C를 넣어서 더 헷갈렸죠? C를 뺄게요. C를 빼도 마찬가지죠. A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B한테 계약을 해서 팔았어요. 판 것처럼 했어요. 실제로 B한테 돈을 안 받았겠죠? 맞죠? 명의신탁을 한 상황입니다. 이자간, 1자, 2자죠? 2자간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팔았어. 시험 문제 판 것까지 나오겠죠? 그러면 A는 소유권을 근거로 해서 C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없다, 땡. 그죠? C한테는 아무 소리 못해요. C하고는 게임이 끝났어. 그러면 A는 누구한테? B한테만 얘기를 해야 돼요. B한테만 어떻게 해야 돼요? C한테 팔기 전이라면 어떨까요?
C한테 팔기 전이라면 소유권을 근거로 해서 명의신탁은 아니니까 소유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 회복을 위한 근거를 가지고 들어보셨지?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팔기 전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어찌됐건 간에 A는 B한테 뭐 해달라는 얘기야. 야, 소유권 갖고 와 다시. 그죠? 얘기할 수 있고, 만약 B가 C한테 팔았다 이럴 경우에는 B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지금 팔아먹은 거죠. 그죠? 자기 것도 아니면서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A가 B한테 뭐라 그런 거야? 너 잘 갖고 있어 이런 거죠. 잘 갖고 있어 그랬는데 B가 팔아먹었잖아. B는 뭐다? 횡령죄. 아시겠죠? 횡령죄. 횡령죄에 걸린다. 물론 걸려서 벌금도 맞고 C를 팔았으면 부당 이득 받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A가 B한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모든 시스템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떻다? 기본적으로 A와 B 간에 맺은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건 이해되시죠? 자, 이게 2자간이야. 그러면 3자간. 한 명 더 출연할까요? 한 명 더 출연해요. 한 명 더 출연하는데 얘는 어떻게 출연하냐면 A와 B, C 이렇게 있다고 칠까요? 3명이니까. 우리가 요 그림을 그리면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는 지금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없고 아까 얘가 1자, 2자였잖아요. 그죠? 수탁자, 아니 자꾸 왜 수탁자라 그래. 신탁자, 수탁자죠. 그죠? 이런 개념으로 따면 C하고 A하고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A와 C가 더 중요한 상황이에요. A가 C에게서 매매 계약을 지금 체결을 하는 거예요. 응? A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C한테 사는 거예요. C한테 사려고 했던데 C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계약을 할 때는 B 명의로 좀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B 명의로 좀 하자. 그러면 여기는 실제로는 거래 계약 관계가 여기지만 어때요? 등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가꿨죠. B한테 가꿨죠. 그죠? 그러면 B는 또 어떻게 해야 돼? 팔아 먹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D한테 팔아 먹으셨어. 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선 팔아 먹으시기 전 상황을 봅시다. 팔아 먹으시기 전 상황이면 C 입장에서 나는 A하고 거래 계약을 했는데 B로 지금 등기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B는 지금 어찌됐건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니까 B한테 뭐라 그래? 야, 소유권 다시 내놔라고 할 수 있죠. A 입장에서도 C를 대위해서 C를 대신해서 어때요? 대위해서 야, 소유권 다시 내놔라고 할 수 있죠. 소유권은 어디로 가 있어요? 아까 A와 B 양자 간에 있어서 명의신탁 형식이 무효니까 A한테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거래계약, A와 C가 맺은 거래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그죠? 소유권은 누구한테 오겠어요? C한테 오겠지. 맞아요? 맞죠? A는 거래계약만 유효하니까 C한테 온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겠지, 나중에. 맞죠? 근데 C한테, B한테 이미 등기가 넘어간 상황에서 A와 C가 취할 수 있는 상황은 B한테 다시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B가 B한테 팔았어. 골치 아픈 상황이죠. 그죠?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D는 어때요? 난 등기상에 B한테 제대로 받았는데 D 신경 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D는 소유권이 보존됩니다. 그죠? 보전된다고 해야 되겠죠. 보전돼요. 누가 못 건드려요. 그냥 D 거야. 끝. D는 끝났죠. C 입장은 어때요? A하고 거래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B한테 등기를 넘겨준 것 뿐이죠. D가 있은 상황이지만, 그죠? 그러면 C 입장에서는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C 손해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C도 신경 쓸 거 없죠. 그죠? 남은 건 누구예요? A와 B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A하고 B 양자간을 얘기할 때는 B한테 A가 너 잘 갖고 있어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B한테 단순히 너가 대신 해줘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B가 D한테 팔아먹었다 손 쳐도 횡령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니까 어떻게 적었어요? A가 B한테 취할 수 있는 건 부당이득이죠. 그죠? 왜? B가 D한테 팔아먹었으니까 돈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 다시 반환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을 하다가 넘어갔는데 B가 있었고 C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C하고 B하고 공모를 했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명의신탁인 걸 알고, 그죠? 명의신탁이 약정이 무효인 걸 알고 C한테 팔아먹은 거잖아요. 팔 때 어떻게 팔겠어요? 싸게. 그죠? 싸게. 짜고 이럴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있죠? 민법에 나오죠? 그것 때문에 C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도 없어져요. 이럴 경우에는. 공모해가지고. 근데 선의 악이 불문한다라는 거 있죠? 모르고 알고. 그죠? 명의신탁인 줄 알았어도 공모를 한 건 아니야. 그거 그냥 산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C의 소유권은 보전되고. 하지만 반사회적. 무슨 말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 나오잖아요. 그거 걸리면 얘도 그냥 날아가요. 아시겠죠? 뒤에 날리는 애들. 그럼 3자간은 됐죠. 그러면 2자간에서는 A, B만 등장을 했고 3자간에서는 A, B, C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어찌됐건 명의를 신탁한 놈이 주죠. 맞아요? 명의를 신탁한 놈이 계약을 하고 얘한테 계약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형이 있어요. 계약형. 계약형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똑같겠죠. A, B, C. 그죠? 여기는 명의신탁이죠? 똑같아요. 중요한 건 A와 C 관계가 없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얘기는 뭘까요? A가 B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있잖아 내가 돈 줄 테니까 너가 가서 그것 좀 계약하고 와. 이거예요. 그죠? 너가 가서 그것 좀 계약하고 와.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A와 C 둘 간에 라인이 없죠. 그죠? 둘 간에 라인이 없고 B하고 C만 라인이 있고 어차피 뒤로 가도 마찬가지고요.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아까는 어땠나요? A가 C를 대위해서 B한테 쓸건 내놔.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지금 상황은 안 되겠죠. 지금은요 단순히 A하고 B 관계는요 부동산을 취득한 건 B가 맞아요. 근데 A는 단순히 B에게 뭐 준 거예요? 금전만 제공하긴 돼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달라 그럴 때도 요 금전에 대한 거를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는 어땠어요?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건 손해의 개념이 아니라 금전을 준 걸로 단순히 파악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글로 읽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죠. 그죠? 자, 글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죠? 그래서 명의신탁은 이렇게 세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432페이지. 432페이지. 이자간 명의신탁 나옵니다. 그죠? 거기서 수탁자 동그라미 3번에 수탁자가 누구예요? B죠? B와 계약을 체결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A, B, C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C는 항상 소유권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민법 103조 위반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예요.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요거에 걸리면 보호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해서 뭐가 성립한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이게 3자간이에요. 그죠? 중간생략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C하고 관여가 된 거죠? 아까 관여가 됐잖아요. A가 주도적으로 했어요. 대신 B를 세운 거지. 그죠? 원래는 자기가 받고 B한테 넘겨야 되는 건데 중간생략이 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동그라미 4번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수탁자는 권리를 취득한다. 제3자. 그죠? 여기서 누가 돼요? D.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계약형 명의신탁. 계약형 명의신탁에는
신탁인 경우는 위명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이겁니다. A하고 C하고 커넥션이 없는 이렇게 A가 B한테 돈을 주어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요. 법시행 이 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는 부동산 자체가 A가 B에게 준 거를 부동산 자체로 봐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다? 금전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라는 판례도 있었고, 지금도 그게 유효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종중이나, 그죠? 종중 같은 경우 종중 명의로 사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이름으로 사잖아요. 근데 딴 사람들은 다 신탁받은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명의로 산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판례에서 아직까지 명의신탁으로 인정이 된다. 그 명의신탁이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 변동이 모두 유효하다. 기본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유효. 이게 90년대 나온 건데요. 그 부동산 실명제 나왔죠. 실명제 아시죠? 그때예요. 근데 그 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많았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판례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게 종중이나 배우자, 부부관계. 이럴 때는 판례에서도 명의신탁을 어떻다? 인정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효 완성, 시효 완성 있죠? 시효 완성이 뭐 어떻게 돼요? 평원 온전하게, 그죠? 맞죠? 들어보셨죠? 평온 온전하게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내 거 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거는 자주점유가 돼야 되죠? 자주점유라는 게 뭐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명의신탁 같은 경우는 타주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완성에 해당 사항이 없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파트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민법하고 중개법에서 나왔던 것들이 짬뽕이 되겠죠. 짬뽕이 돼서 시험 문제 이게 민법이야 중개법이야 이렇게 풀어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근데 저도 갑을 병정을 쓰려고 했는데 쓸 때 너무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데요. 어쨌든 출연진들만 잘 생각하세요. 시험 문제는 맨날 갑을 병정으로 나와요. 넘기실게요. 주인법. 주인법은요 몇 가지만 하면 그냥 끝나죠. 주인법에서 중요한 건 주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뭐다? 특별법이다. 민법에서 다뤄야 될 내용을 따로 떨어뜨려서 나온 거예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하도 말이 많아서. 그죠? 하도 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특히 경매 넘어가 버리면 골치 아프죠.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임대차 들어갈 때도 가장 걱정하는 게 경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뭘 합니까? 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뭐래요? 첫 번째, 집에 들어가야 되겠죠? 인도해야 됩니다. 인도한 다음에 뭐 하죠? 인도한 다음에 뭐예요? 전입신고합니다. 전입신고하고요.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는 게 뭐죠? 계약서 들고 가서 확정일자 받죠. 확정일자 받아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시스템 아시죠? 순서상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표현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죠? 대항력, 내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죠? 20이 넘어가든지, 그죠? 20이 매매가 되든지, 경매에 넘어가든지,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체가 20의 소유자가 A에서 B로 바뀌었다라고 치더라도 나는 임차권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매매의 경우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죠? 근데 대항력을 가질 요건이 뭐예요? 배우셨나요? 혹시? 배우세요? 민법에서는 안 다루죠? 안 다루나요? 민법은 한 바퀴 돌았죠? 대항력을 가지려면 뭘 해야 돼요? 대항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떤 요소가 돼야 되나요? 전입하고, 인도하고, 그죠? 점유죠, 점유.
점유하고 뭘 해야지 대항력이 생기나요? 전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얘 두 가지가 되면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은 확장일자는 왜 받아요? 그죠? 순위에 관한 거야. 순위. 세 개를 받아버리면 뭐가 생겨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겨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경매에 있어서, 그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죠? 나보다 늦게 들어온 놈보다 먼저 돈을 받겠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점유야 당연하고 밥솥 하나 갖다 놓고, 그죠? 밥솥 하나 갖다 놓고 전입신고하고 확장일자 받으면 내가 경매에서, 그죠? 경매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서면 내가 내 임차권이, 그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내가 앞서 있을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다 갖고 있는 거죠. 그죠?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대항력은 날라가죠. 그죠? 뒤에 있는 아이들은 다 날라가요. 누구한테 대해서? 새로 경락받은 경락자에게. 그죠? 자, 처음 듣는 얘기죠. 또 이게. 배우세요? 민법에 나와요? 그러면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는 내가 순위가 빨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나와 같은 라인에 있는 아이들 중에 날짜가 내가 더 빠르는, 그러면 걔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최우선 변제권은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은 얘기가 좀 다르죠. 그죠?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만 가지면 돼요. 그죠?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하고 최우선 변제권. 이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소액 임차인 보호. 그죠? 맞죠? 소액 임차인 보호는 서울, 경기, 부산 기준에 따라 다르지. 1억 원 이하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몰라요? 그거 안 배우셨어요? 다시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이제 경매에 대해서 아셨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인도와 전입신고에서 대항력을 갖춘 자는요. 우리가 자 책을 좀 보실게요. 어디냐면 445페이지예요. 445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살면 뭘 넣습니까? 전세금을 넣죠. 보증금을 넣죠. 그죠? 보증금도, 월세의 보증금도 정확하게는 전세금이죠. 전세금을 넣는데요. 이 전세금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모든 웬만한 권리보다 앞서서, 물론 경매 집행이라든지 이런 그거 빼고요. 상당히 다른 권리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자, 다시. 내가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어요. 3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으면 3천만 원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액에 대해서는 다른 권리보다 나를 먼저 챙겨줘요. 왜 그럴까요? 소액 임차인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동네마다 그 금액의 기준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서울은 비쌀 거고 지방은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은 금액이 더 높고요. 지방은 더 낮아요. 그래서 표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445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호대상 소액 임차인의 범위라고 돼 있죠. 서울특별시는 얼마예요? 1억 원 이하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은 8천만 원이에요. 넘기시면 광역시는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그 밖에는 5천만 원. 세종시도 나와 있죠? 세종시 얼마예요? 6천만 원까지예요. 그러면 6천만 원까지인데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2천만 원까지라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우선 변제 금액이에요. 내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는 6천만 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업을 하시는데 6,500만 원짜리 투룸이 있다라고 치면, 투베이가 있다라고 치면 최우선 변제 범위를 넘어요, 안 넘어요? 넘죠? 최우선 변제권이 적용이 안 돼요. 물론
이 시리즈들을 다 해서 우선 변제권 가질 수 있고 대항력은 갖는 건 맞아요. 근데 보증금이 정해진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보증금이 5천만 원일 경우 경매가 넘어갔어요. 경매가 넘어갔으면 그 건물이 10억이잖아요. 10억의 반, 5억 이내에서는요. 최우선 변제 금액부터 줘요. 근데 그 금액을 5천만 원짜리 들어갔다고 5천만 원을 따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여기 나와 있는 2천만 원까지는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소액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5천만 원짜리 전세 들어갔지만 2천만 원은 그래도 내가 최우선적으로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최우선 변제권은 딴 걸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선 변제권은 우리 순서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나보다 앞서는 애, 나보다 뒤서는 애. 이거를 따지는 건 우선 변제권이고, 최우선 변제권은 이 경매에서 이런 걸 다 빼놓고 다 제껴놓고 전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소액 임차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아시겠죠? 그럼 서울의 경우는 얼마였어요? 1억이었죠. 1억이 얼마까지 받아요? 거기 책에 보시면 3천만 원? 3,400만 원까지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천만 원짜리 전세를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경매에 넘어갔어요. 최우선 면제권 얼마까지? 3,4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못 받나요? 그 다음부터는 경매로 따시는겨. 아시겠죠? 그때는 이제 우선 변제권 들어가는 거예요. 대항력 있으면은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 내가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죠?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낙찰받은 경락자는 어때요? 나한테 보증금 빼주고 인수받아야 될 권리예요. 맞죠? 들어보셨죠? 인수받아야 될 권리 중에 하나가 전세권이란 말이에요. 나보다 앞서는 아이일 때는. 그 말소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전세권은 다 인수해야 되거든요. 경락받은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매하는데 전세권자가 있다. 나보다 앞서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으면 그거는 안고 가야 돼요. 무조건. 아무튼 나보다 후순위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요거만 기억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게 다 그 얘기예요.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계약은 몇 년으로 봅니까?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봐요. 1년 계약을 했어도요.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계약상으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묵시적 계약은 임대인일 경우에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너 나갈 거니 나 올릴 건데 어쩔 거니 물어봐야 돼요. 임대인은. 안 물어봤어요.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나 나갈 거야 어쩔 거야 얘기해야 돼요. 얘기 안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중요한 사항은 뭐예요? 계약의 해지에 관한 부분이 되겠어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계약이 한 번 더로 봐요. 이미 약정한 계약을 한 번 더 한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임대인에게 내가 나간다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 몇 개월? 3개월. 3개월이 있으면 임차인은 나갈 수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머리가 복잡하죠.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임대인이야. 임대인이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사람이 계속 있는 게 좋죠. 맞아요? 그 임대인은 재계약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해야죠. 해야 임차인이 나간다 소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나가면 자기가 손해배상을 하고 나가야 되잖아. 뭔 말인지 아시죠? 다시 묵시적 갱신, 서로 말이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나간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3개월이면 그냥 나가줘야 돼. 오늘 돈을 빼줘야 돼.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럼 임대인은 얘가 2달 살고 나간다는 5개월 만에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1년 재계약을 해놓으면 1년까지는 살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입장에서 무시적 계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안 좋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세를 놓는 입장에서는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요, 바로바로 재계약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재계약을 하는 기간 동안은 이 사람이 못 나갈 거 아니야. 나간데도 자기가 놓고 나가든지 뭐 어쩔 거 아니야. 맞죠? 내가 임차인이야. 슬쩍 보니까 아무 얘기도 없고 묵시적 갱신이 되겠어. 근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 필요에 의해서. 그냥 놔두세요. 괜히 재계약 얘기하면 어때요? 올린다 소리나 쌓고. 그죠? 관리비 올려달라고 하고. 귀찮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다가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나갈게요. 그러면 나가면 돼요. 3개월 있다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3개월 있다가 주인이 돈을 빼주게 돼 있어. 무조건. 됐나요?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고 했어요.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차임 증감 청구권이라는 건 계약 기간 내에, 그죠? 계약 기간 내에 뭘 할 수가, 어디냐면요. 죄송해요. 449페이지예요. 449페이지에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이 있는데요. 요거는 임대차 계약을 약정한 기간 내에도 월세를 올릴 수가 있어요, 원래. 월세를 올릴 수가 있는데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 왜 올릴 수 있을까요? 세상이 변한 거야. 너무 다 물가가 올라서. 그죠? 그래서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느냐? 연에 1할. 1할이면 얼마예요? 10%예요. 혹은 연에 10%면 한 달이면 월세 1%. 30만 원이면 얼마요? 30만 3천 원. 3천 원 올리겠다는 뜻이에요. 비싼 거예요? 안 비싼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5%예요, 5%. 제가 착각했어요. 5%고 상가는 9%죠. 5% 올릴 수 있어요, 5%. 그죠? 5%. 5% 올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1년에 5%죠? 그죠? 그러니까 뭐 1년이든 월세 5%니까 중요한 건 계약 기간 내죠. 계약 기간 내 주변에 상황이 오르고 갑자기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 전기세를 내주 공동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다 싫어하지, 그죠? 좀 불가능해요. 오히려 상가 같은 경우는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돼요. 5%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임대인 입장이야. 근데 이 사람이 월세를 안 내네. 월세를 안 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주택인 경우에는 몇 달? 네? 몇 달 월세 안 내면 나가? 이럴 수 있어요. 상가하고 주택하고 헷갈려요, 이거는. 그죠? 주택은 몇 달이에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얘기가 없어요. 몇 달이 지나면 나가란 얘기는 없어요. 단 뭐가 있냐면요. 2기 이상 연체를 할 경우에 재계약이 안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주장할 수 없다라고 돼 있지. 몇 달 연체되면 나가라 이 소리는 없어요. 몇 달 연체되면 나가라는 소리는 어디에 있어요?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 민법 640조에 보면 2기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 2기 이상 연체했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기니까 연속해서 2달이에요. 1, 2, 3, 4, 5, 6월이잖아요. 냈고 안 냈고 2달 치네. 아니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냈고 그죠? 냈고 안 냈는데 2달치를 냈어요. 아니 3달치를 냈어요. 그죠? 이런 식의 개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안 냈고 여기는 안 냈고죠. 개성 안 낸 게 중요한 아니고 현실점에서 봤을 때 어때요? 2달치가 연체가 돼야 돼요. 반드시 연속적으로 2달을 밀리는 게 아니에요. 2달을 밀렸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쩔 때는 4월 달에 못 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걸 이렇게 놓을까요? X로 놓고 이렇게 놨으면 1월 달에 안 냈죠.
2월 달에 냈어요. 3월 달에 안 냈어요. 4월 달에 냈어요. 4월 달에 2배를 냈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럴 수 있죠? 돈으로 할 걸 그랬나? 빵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그죠? 빵원 100만 원. 그죠? 50만 원. 그러면 5개월 동안 250만 원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얼마 받았어요? 왜 더 받았지? 200만 원이죠? 200만 원 받았으니까 한 기가 연체된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우리가 뭐 생각할 때는 이런 거잖아요. 50만 원 내고 50만 원 내고 50만 원 내고 빵원 내고 빵원 내야 두 달이 연체돼서 아 이게 이기 연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요게 50만 원 요때 낼 수도 있잖아요. 4월 달에. 요때 안 내고. 안 내고 내고 안 내도 이기 연체예요. 그래서 민법에 의해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상가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3기예요. 3기.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아예 나와요. 3기 이상 연체라면 나가 이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상가는 5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있죠. 뒤에 가서 할까요? 네, 이거 마무리하고 그래서 차임을 5%를 올렸다 치자고요. 5%를 올렸을 때는 다시 1년 이내에는 올리지 못해요. 자, 넘기실게요. 그 다음에 임차권의 승계는요. 집이 팔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집을 산 사람은 그 임차권을 다 승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명의신탁에 의해서도 신탁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새로 산 사람이 임차권을 승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457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할 때 제가 얼마 이상 얘기한 게 뭐였어요? 최우선 변경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죠. 그게 예를 들어서 주택이 얼마짜리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그런 얘기 안 했죠. 그죠? 상가는 약간 달라요. 상가는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만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얘기가 다르죠? 아시겠죠? 다시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비싼 임대에 대해서도 주택이기만 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요. 환산보증 금액이 일정 금액이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한 달 월세가 1,00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이 10억이죠. 2억에 1,000만 원이면 12억짜리 건물이잖아요. 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물론 권리금이라든지 5년 계약갱신 요건은 바뀌어가지고 인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가도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세계약에도 적용이 되고 법인도 되고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 건 어떤 거냐? 금액이 되겠죠?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만 하니까 교회, 동창회, 종친회 등 사무실 있죠? 사업자 등록증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금액이 넘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거나 이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보증금이 차임의 100을 곱하여 보증금을 환산 보증금액이 서울일 경우 4억 4억이면 쉽게 얘기하면 1억에 300만 원짜리 상가예요. 1억에 300만 원짜리 상가가 서울에 세고 셌겠죠? 그죠?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은 거죠. 과밀억제권 영역에서는 4만 원권. 그 다음에 세종시는 2억 4천이겠죠? 아까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입니다. 1억 8천이면 얼마예요? 3천에 150. 그죠? 3천에 150짜리 산 거가 세고 셌죠? 그거 넘으면 지방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골치 아프죠? 상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에 나오네요. 이렇게 금액이 서울 4억, 3억, 2억 4천, 1억 8천 초과할 경우에 적용을 못 받는데, 다만 계약 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대항력 등은 금액이 넘더라도 이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항력도 중요하지만 450페이지 맨 위에요. 동그라미 1번. 계약 갱신 요구권, 대항력 두 개를 보시는데, 그죠? 대항력이나 계약 갱신 요구권이나 다 어떻게 됩니까? 권리에 대한 보호죠.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할 때 대항력이 어떻게 생긴다 그랬죠? 대항력, 점유, 그죠? 하고 뭐라 그랬죠? 전입신고하라 그랬죠. 전입신고, 그죠? 전입신고가 우리가 다른 말로 뭐죠?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을 할 경우 거기다가 추가된 게 확정일자였죠. 맞나요? 똑같아요. 상가도 요거는 주임이었고, 상임에서는 요거만 좀 달라지겠죠. 전입신고를 못하니까 요거 대신 뭘 해야 되겠어요?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주택임대차에서는. 그러니까 어디서 확정일자를 받으셨을까요? 주민등록할 때 동사무소에서 받으셨겠죠? 주민센터. 그죠? 맞죠? 그러면 상임법에서는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세무서에서 받습니다. 세무서. 사업자 등록할 때 같이 받아요. 확정일자라는 게 별거 아니죠. 확정일자의 의미는 뭐죠? 확정일자의 의미는 별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 날짜에 그 계약서가 존재했다라는 말밖에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아까 세 가지가 짬뽕이 되니까 뭐가 생겼어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우선 변제권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나보다 뒤에 있는 놈 앞에 있는 놈을 따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따질 수 있게 된 게 뭐예요? 중요한 건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물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 날짜에 그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거 사진 찍어놔도 되고, 핸드폰 사진이 요즘은 거의 정확하다고 보니까 거기에 그 엑스프로에서 정보가 다 들어있거든요. 언제 찍은 사진이랑 다 알잖아요. 그게 너무나 확실하다 그러면 그걸로만 해도 족한 거예요. 근데 너도 믿고 나도 믿는 건 어디예요? 공공기관이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도장 하나 받는 거예요. 그 날짜에 이 계약서가 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주민센터 가서 받고, 사업자일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받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대항력은 마찬가지겠죠. 두 개만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금액이 넘어도 대항력이 생기고, 또 중요한 건 금액이 넘어도 5년간은요, 사업자에 대해서 계약을 보장해 준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걸 누가 요구를 하겠어요? 임대인이 하겠어요? 임차인이 하겠어요? 임차인이 하겠죠? 왜 그럴까요? 나 장사 잘하고 있는데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장사할 기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놔야 되죠? 그래서 그 기간을 5년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계약서는 2년마다 쓰거나 1년마다 쓸 수 있죠. 2년마다 쓰거나 1년마다 쓰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도 나 전체 토탈 따졌을 때 5년이 안 되면 계약 갱신 요구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짚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주임법에서 하나 빠먹은 게 저당권 있잖아요. 전세권 할까요? 저당권.
저당권, 그 다음에 세 가지가 합치면 우선 변제권 이렇게 됐었죠? 맞죠? 그러면 원래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인가요?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계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경매에 가게 되면 채권과 물건이 경합을 하면 누가 우선한다 그래요? 물건이 우선한다는 물건 우선주의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경매에 넘어갔다라는 건 뭘 갖고 따지고 있어요? 현재 상황. 물건에 대해서 물건 변동에 대한 내용을 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채권은 개인적인 채무잖아요. 채무보다는 물건, 거기에 잡아있는 아이를 더 우선한다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임대차 계약이라는 건 대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물건이잖아요. 물건인데 우리가 뭘 못해요? 채권 계약이라고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임대차 계약이라는 걸. 그러면 나는 물건을 향유를 하면서도 채권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경매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안타깝게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전세권 설정. 물건이죠, 그냥. 그걸로 따져서 내가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면 돈이 들어요. 그죠? 절차가 또 복잡해요. 주인이 오케이를 해야 되죠. 등기부 지정을 하니까 잘 안 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선 변제권을 받아놓는 건데 이 우선 변제권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을 뭘로 바꿔놨다? 물건으로 바꿨다. 그래서 채권의 물건화라는 표현을 쓴다. 맞죠? 그러면 저당권 얘기를 할 때 우리 확정일자 얘기 같이 얘기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날짜 때문에 그러죠. 날짜가 좀 중요해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언제예요? 다음날 빵시. 그죠? 내가 오늘 받았어요. 지금 몇 시? 1시죠? 효력 언제부터 생겨요? 오늘 12시. 즉 내일 빵시부터 생기는 거죠. 저당권을 만약에 오늘 걸었어요. 언제 생겨요? 오늘부터 생깁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당권과 확정일자를 같이 받았으면 같은 날에 받았다. 그럼 누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우선한다. 그거 하나 차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똑같아요. 전세권이나 마찬가지고 전세권도 오늘 시작하면 오늘 되는 거죠. 근데 확정일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많이들 하시잖아요. 전세권 설정하고 확정일자 받아가지고 우선 변제권 생긴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들 임대차 하시면 전세권 설정해야 되겠어요? 확정일자까지만 받으시면 되겠어요? 설정하는 게 왠지 마음이 놓이고 뿌듯하고 그러시죠? 효력면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다. 그죠? 절차상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세권은 뭐 할 수 있어요? 경매 낼 수 있죠. 전세권 등기로 인해서 전세권을 원인으로 하는 경매 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경매를 못 넣나요? 넣을 수 있죠. 언제? 절차가 하나 더 추가되죠. 법원의 확정 판결.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확정 판결을 받은 문서를 가지고 경매에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 더 가야 되지. 근데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야 안 들어요? 한 50만 원 들어요? 5천만 원 정도 하면 그죠? 한 4, 50만 원 듭니다. 그러니까 또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이라고 떡 박히죠. 주인들이 싫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임대차 한다고 하시면 굳이 전세권 설정할 필요 있다 없다? 안 해도 된다. 대신 확정일자만 잘 받아라. 하지만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 언제? 세 가지 중에 하나라 못할 때. 특히 이게 많죠. 아파트 때문에 딴 동네 아파트 받아놔야 돼서요. 주민등록을 못 옮겨요. 이러면 전세권 설정 무조건 하셔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살다가 이것 때문에 나가야 돼요. 보증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못 받는데 이사 나가면 뭐가 빠져요? 점유가 날아가네. 그죠? 주민등록도 날아갈 것이고. 다 날아가죠. 이럴 때는 뭘 해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임차권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등기상에다가 올려버리는 거예요.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등기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를
등기에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내가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어때요? 원래는 요 세 가지 조건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내가 돈을 받던지 뭐 어떻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사를 부득이하게 나가야 될 상황, 보증금을 못 받고 이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하셔도 된다. 제가 시간에 쫓겨서 너무 그죠? 두서없게 막 하는데요. 자, 다시 상가임대차로 들어와서요. 그러면 상가임대차 보호법도요. 기본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어때요? 주택임대차하고 똑같습니다. 최우선변제권 다 있고요. 그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다? 상가는 제한일 경우가 많다. 금액에 따라서 제한을 많이 둔다. 즉 적용되는 상가가 있고 적용이 되지 않는 상가가 있다. 주택임대차에서 누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얘기를 해주겠지만 상가임대차에 대해서 누가 물어본다 그러면 첫 번째 되물어야 됩니다. 뭐라고 되물어야 돼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범위 안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맞죠? 아까 주택의 경우에는 차임 증가를 얼마 할 수, 5%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상가는 몇 프로예요? 9%입니다. 재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 이내에는 9%밖에 못 올려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상가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계약기간을 짧게 해서 그나마 9%씩이라도 올리는 게 낫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9%를 올린다는 개념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다 9%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최운선 변제권을 따질 때 아까 우리가 보증금 얘기했죠. 월세든 전세든 보증금만 갖고 보증금 뭐 1억 이하 얼마까지 1억 이하 3,400까지 그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상가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똑같이 460페이지에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461페이지에 양갈로 4번을 아주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최우선 변제 대상인지 여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단순히 보증금으로만 판단을 하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의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잘 보세요. 주택인 경우에는요. 월세일 경우에 보증금이 끽 해봐야 1,000만 원, 2,000만 원이잖아요. 맞죠? 보증금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머리 쓰지 않아도 어때요?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어요. 월세일 경우에는. 그죠? 상가일 경우는 얘기가 다르죠. 맞죠? 상가일 경우에는 보증금하고 차임을 합쳐서 금액이 안 넘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일 경우에는 월세가 1,000만 원인데 보증금이 1,000만 원이야. 그럼 1,000만 원 보증금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든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기준 신경 안 쓰고. 근데 상가 같은 경우 얘기가 다르다는 얘기야. 상가는 월 차임에 곱하기 또 100을 해서 환산 보증금 기준으로 할 때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는 3기 이상. 그죠? 3기 이상 연체할 경우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갱신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꽤 중요한 편인데요. 계약의 갱신이 462페이지에 있어요. 462페이지. 임대인은 마찬가지로 임대차가 만료되기 6개월에서 1년 전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하지만 누가? 임대인이. 그죠? 462페이지예요. 근데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월세 3기 안 내면 거절할 수 있고 월세 3기 안 내면 나가라 할 수 있고 두 가지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 다음에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근데 이런 건 쭉 내가 얘기하면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에 7번 이런 경우는요. 임대인이 그죠?
자, 이거는 현실적으로 많이 나와요.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고요. 아시겠죠? 이런 약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해봤자 임대인이 이것을 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건물이 막 쓰러져서 위험해.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 이럴 경우에도 5년 계약인데 2년 있다가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다 어떻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요구하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서 463페이지 넘어가서 4페이지 나오네요.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예전에는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2015년도부터 권리금 내용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권리금은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받으려는 권리금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회수하려고 하는 거를. 아시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내가 거기다 시설을 많이 해놨을 수도 있죠. 새 건물에 들어가서. 혹은 내가 영업상에 어떤 걸 많이 올려놨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그럴 경우 어땠어요? 임대인들이 그거를 홀딱 먹으려고. 그죠? 나쁜 임대인들. 아니에요? 그런 경우 못 보셨어요? 잘 되는 음식점이 있으면요. 몇 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임대인 나가라 그러고 해서 5년 끝나면 나가라 그러는 거죠. 지금이 5년이지만 5년 지나면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도 어때요? 예전에는 권리금에 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어때요?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방해하지 말아야 돼요. 협조는 돼요. 방해하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기본 틀은 그래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할 때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소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저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즉 권리금을 누가 갖겠다는 뜻이에요. 요즘은 빈상가도 임대인이 막 권리금 맞죠. 아무것도 없는데 바닥 권리금이라 그래가지고요. 신규인데 신규는 원래 의미상으로는 어때요? 권리금의 개념이 좀 없잖아요. 프리미엄. 근데 어때요? 요즘은 바닥 권리금, 그죠?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뭐 이런 거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막 받죠. 아, 모르세요? 신규도, 세종은 솔직히 상가가 요즘 많아서 그런데요. 옛날 처음에 들어올 때, 이럴 때는 권리금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권리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또 얘기를 시작하자면 또 한이 없거든요. 권리금은. 이게 좀 되게 음성적이거든요. 지금 권리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나라에서는 이 권리금을 양성으로 끌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세금이니까. 그죠? 내가 권리금 3천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1억을 받았어요. 7천만 원 이득 생겼잖아요.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은 안 하셨죠? 나라에서 권리금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요. 세금 때문에 그래요. 이 규모가 몇십조, 몇백조 될 수 있는 이 권리금의 개념을 지금 끌어올려서 세금 더 거달라고. 아주 세금 걷는데 귀신. 네? 세금을 지금 내려고 준비 중인 거죠. 내게 하려고. 양성화를 시킨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대한민국에는요, 내가요, 이득이 생기면 무조건 세금 내야 돼요. 소득세를 내야 돼요. 3천만, 집도 그렇죠? 사무에서는 4억에 팔아서 1억 남았으면 양도세 내잖아요. 양도소득세잖아요, 그것도. 근데 권리금 지금은 없는데요. 지금 완전 법제화가 돼서 권리금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3천만 원 받았는데 1천만 원만 받았다 할 수도 있고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거는 없는데 권리금이라는 얘기가 세상에 없다가 법에는 아주 등장하지 않았단 말인데 지금 한 2년 전에 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등장이 돼가지고 앞으로 얘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얘기지, 제 말씀은. 아무튼 그런데 현재 상황까지는 뭐냐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6페이지에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거 읽어보시고 요거를 보시면 어느 정도 될 거 정리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경매와 공매는 예,
어쨌든 민법에서도 좀 다루고 조금 더 앞에 내용이 한 번 더 익숙해지고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이죠. 이제 처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오늘까지. 그래서 1월, 2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맨 앞으로 갑니다. 네, 맨 앞으로 가서 또 처음부터 2달밖에 안 됐어요. 아마 또 들으시면은 그래도 새록새록하죠? 네. 아무튼 그러실 텐데 다음 주에 또 밝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